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산불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북 북동부를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이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산림당국이 방화선을 만들며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은 안동과 영덕 등 인근 시군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경북 안동입니다. 예, 안동은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에 이제 한 곳인데요. 아직도 주민 대피령이 계속 내려진 상태라고요. 네, 바람이 거세지면서 안동 남부 지역은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주택 950여 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대피 인원 5천여 명 가운데 3,50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동 산불 진화율은 60%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변덕스러운 바람이 변수인데요. 이곳 근처는 아파트가 모여있는 안동 도심입니다. 이 때문에 안동 시내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산림당국은 야간에 서풍이 부는 만큼 시내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안동시 기란면으로 확산한 이후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등을 위협하며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곳 안동을 포함해 이성과 영양, 청송, 영덕 등지의 산불 영향구역은 3만 5천여 헥타르로 잠정 추정됐는데요.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입니다. 안동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역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곤 있지만 예상 강수량은 적어 진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야간 진화 작업에도 인력 3,700여 명과 진화차 650여 대를 투입했는데요. 어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진 만큼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산불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산불은 동해에 접하고 있는 경북 영덕으로도 번졌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어지고 항만시설과 어선까지 불에 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영덕 주민 400여 명은 인근 대피소로 이동해 힘겨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경북 영덕 국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있는 곳이 이제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곳이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재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경북 영덕 주민 400여 명이 머물고 있는데요. 앞선 중계선 내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밤이 깊어지면서 피로에 지친 이재민들이 힘겹게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부인 이곳 로비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국민체육센터에는 이재민들의 식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도 보이고 곳곳에서 모여진 여러 구호 물품도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한 간단한 의료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이재민들은 모두 이번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인데요. 대부분 건강 상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일부 주민들의 힘겨워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 영덕 지역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북 영덕에는 산불로 항구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통신도 터지지 않는 곳인데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들어가서 촬영한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변에 정박 중이던 어선이 모두 불에 탄 모습입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있는데 원래 어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근에 있는 항만시설은 물론 항구 마을 전체가 산불에 피해를 입었고 통신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이곳 경북 영덕은 한 차례 주불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불이 지나가면서 주택과 창고, 하우스 등 마을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는 주불과 함께 뒤따라오는 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종일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에는 60대 진화대원이 차량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진화대원은 그제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 다녀온 뒤 소식이 끊겼고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이번 산불로 영덕에서 숨진 사람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영덕의 산불 진화율은 오전에는 1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산불 발생 구역은 7,800여 헥타르, 남은 화선은 45km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14대, 8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예보됐던 비 소식도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 이 불길을 완전히 잡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덕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 산불은 오늘로 일주일째고요. 바로 밑에 하동, 닷새째입니다. 네, 오후 5시 기준에 진화율이 81%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또 산청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산청 하동 산불 통합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많이 왔습니까? 네, 사실 제가 한 4시간 전쯤 이 중퇴 마을에서 이 방송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부터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비가 반가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분 정도 내리고 그쳤습니다. 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현재 산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구간이 산불 영향구역입니다. 이 산림청이 추정하기로는 30에서 40헥타르 정도 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넘어가면 능선을 따라서 4.5km 구간이 바로 천왕봉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넘어가면 천왕봉까지 산불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림당국은 이렇게 방어선을 한 200m가량 구축해서 확산 지연제 등을 뿌려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구간이 바로 계곡인데요. 이 계곡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을 뿌려 놓은 상태입니다. 또 헬기가 뜰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파란 구역에 헬기로 물을 집중적으로 뿌려서 산불이 확산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입니다. 1시간 전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곳을 넘어가면 불과 천왕봉까지는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며칠째 이 산불 진화대원들이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대원들을 집중 투입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산청 지역의 남은 산불은 13km 정도고요. 하동은 500m가량 정도입니다. 저녁 7시 통합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하동 지역 산불은 오늘 자정까지는 주불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산불 진화는 구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정상 부근에 구름이 깔려 있어서 헬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상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야산지대나 마을 주변에는 가능한데 높은 1000m 급 고지에 지금 인력을 투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오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헬기가 거의 운항하지 못했던 실정을 설명한 건데요. 하동의 경우 산불이 정상 부근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인력 진화가 가능한데 산청은 산이 높고 정상 가까이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황이 어려웠던 겁니다. 헬기가 큰 역할을 하는데 헬기 동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81%입니다. 불의 길이는 전체 70km에 남은 길이가 13.5km입니다. 산불 영향구역도 174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어제 불길이 옮겨간 지리산 국립공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40헥타르로 늘어난 것으로 통합주의본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산청과 하동에서 불을 피해 대피한 주민들 1,600여 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청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예, 지리산 천왕봉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자정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방금 전해드린 만큼 네. 이 저지선 방어에 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시 경북 의성입니다. 이 의성 산불은 태풍급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동해안까지 번져서 산불 피해 면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확산 속도가 얼마나 됐는지 위성 사진으로 분석해 보니 시속 8.2km입니다. 사람이 뛰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난 건 지난 22일, 이후 24일까지 불은 거세도 의성군 밖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5일 불길은 갑자기 동해안을 향해 양갈래로 내달립니다. 위로는 안동과 영양을 거쳤고 아래로는 청송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동해안을 바라보는 영덕까지 순간 초속 27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에 불티가 올라타 날아가면서 이들 지역을 화마가 집어삼켰습니다. 위성으로 열탐지를 해 분석한 사진입니다.
빨간색 점은 25일에 불이 포착된 화점으로 새벽 3시부터 불과 12시간 만에 51km를 이동한 것으로 나옵니다. 속도는 시속 8.2km.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뛰는 것보다 빠르게 불길이 번진 겁니다. 4일차부터 산불 확산이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영덕군까지 비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비화가 발생이 됐고요. 강풍을 타고. 불길을 동쪽으로 몰던 강력한 서풍은 북서풍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풍향은 바뀌어도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만만치 않은 강풍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풍과 마찬가지로 북서풍도 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해지게 되어 있고 지형 효과로 강한 바람이 산의 동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골짜기와 같이 좁아지는 지형에서는 순간적인 돌풍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진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예, 산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산불로 석보면 원리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조금 전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이렇게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이 시점은 조금 전 9시 41분인데요.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영양군, 산보면, 원리 1, 2와 1위의 주민들께서는 영양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네.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인명피해 없도록 재난 문자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들도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부족한 데다 용량이 작고 또 노후화된 경우도 많아서 대형 산불 대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추락한 헬기는 이틀 사이 세 번째 진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40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는데 전신주 선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 진화에 연이을 투입되면서 피로 누적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기름을 넣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온종일 하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조종사들의 헌신에도 대형 산불을 진압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헬기 대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의 경우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지만 정비 등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5,000리터 이상 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입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초대형 헬기들이 투입이 돼서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대형 헬기들이 좀 확보가 돼서 또 산림청 헬기 3대 중 2대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소방에도 헬기가 있지만 용량이 작거나 노후화된 건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추락 사고가 난 헬기는 강원도의 임차 헬기였는데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지금 도입되는 헬기들은 전자 장비 도움을 받아서 조종사들이 좀 간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과거에 도입된 헬기들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헬기는 한 대에 수백억 원에 달하고 계약 이후 제작과 배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인명과 산림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헬기 보급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산불에 순식간에 돌아갈 곳이 사라진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대피소와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속옷이나 양말 같은 생필품 지원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북 영덕군의 피해 주민들을 김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물품을 챙겨듭니다. 수백 인분 밥을 나눠 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경북 영덕군에서 이재민이 가장 많이 모인 대피소입니다. 건물 앞에서부터 생수와 음식, 담요 등 구호 물품이 가득 쌓였습니다. 산불 소식에 이장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을 떠났던 주민은 돌아갈 집이 사라졌습니다. 올라가 보여. 다 타쁘고
그래도 아직도 불이 붙었더라고요. 지금 집이 엉망.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다 타보고 없어요. 대피소로 피한 뒤에도 주민들은 혹시라도 불이 번질까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차에 앉으시니까 차가 바람이 불어서 차가 뜨겁다고 불이 막 차 밑에 나고 우려 막 나있겠네. 옆에 산에 대나무 탄 소리 막 탁탁 하고 갔겠네. 이렇다 보니 이틀 새 주민 100여 명이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기둥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무서워서 이 천정이 내려앉을까 봐서 여기 안에서 못 자고 밖에서 차에서 자시는 분들도. 대피소에서 차로 5분 거리 마을입니다.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뀐 가운데 바로 옆에 붙은 집들의 피해도 천지 차이가 됐습니다. 며칠 전까지 일상을 보내던 집인데 유리가 깨지고 출입문까지 녹아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피해를 줄일 수는 없었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암만 짧은 시간이지만은 2시간 내지 1시간 정도는 있을 겁니다. 처치할 시간이. 여기 소방차도 없고 헬기도 뜨지도 않고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마을의 주택 3분의 1 정도가 불에 타면서 대피소는 물론 마을 회관으로 흩어진 주민들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자고 여기서 밥 저기 해가 먹고 최대한으로 막 이렇게 복구를 빨리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우리가 빨리 그 조치를 해가 집을 그 마련해가 그 자리에 살고 싶은 마음.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속옷이나 양말 등 생필품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영남권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교육시설 153곳이 학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시설별로 보면 어린이집이 20곳,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49곳, 중학교 19곳, 고등학교 15곳, 대학교 1곳이 학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안동이 81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송이 38곳, 양양이 13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산불 재난에 여야 정치권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산불 대응 특위 가동에 들어갔고 야당은 정부의 산불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산불 재난 대응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 그분들이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철저히 챙겨 나오고.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은 물론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도 여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에 악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탄핵당할지도 모르는 협상 파트너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틀째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예산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며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재난예비비 삭감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편성에 쓰면 됩니다. 국민의힘도 그 절박한 현장을 보면 그 안에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그런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대규모 산불 지원 TF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민주당은 소방장비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산불 추경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다만 여당이 요구한 여야정 협의를 위해선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산불 대응 협력마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그럼 산불 피해 상황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비가 왔는데 경북 의성 쪽에 보니까요. 그쪽 시군구에 한 1에서 5mm 정도 왔다는데 산불 진화에 좀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불의 진압이라든지 화세가 강한 지역의 어떤 화재 진압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의 양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 원래 예보도 되어 있었거든요. 5mm 내외로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비. 또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비가 일부 내렸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가 내리기 전후로 이제 습도가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잔불이라든지 재착화라든지 혹은 또 이제 가연물들이 좀 습기를 많이 먹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화재 지연 효과 이런 부분들은 일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울산 울주 온양읍은 이제 비가 5mm가 내렸다고 하던데 비 도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발생한 산불이 좀 진화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좀 있을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내렸고 촉촉히 젖어 있어서 재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내일 아침 혹은 또 내일 중에 또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다시 또 바람이 불어서 이런 젖었던 이 낙엽이라든지 수목들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 또 바람이 또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다시 재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내일 오전까지 여기는 이제 잔불 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발화 방지를 위한 부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경북 의성 지역 진화율을 보면은 계속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오전보다 오후에 조금 더 올랐다고 그래요, 진화율이. 그래서 한 60%대로. 그런데 아직도 이제 60%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진화가 늦은 이유 뭘로 보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주간에 적극적인 진압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화율이 그대로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하는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른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녁 때 어느 정도 답보 상태였다가 오전에 진화를 하는데 오후에 다시 커지는 상황들이 됐었거든요. 산불이 이번에 이 지역들이 대부분 오전의 바람보다는 오후의 바람이 좀 거세지면서 진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 더 많이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후에 약간 진화율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후에 이제 습도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날보다는 좀 높았어서 이런 확산에 대한 부분의 속도들이 조금 더 다른 때보다는 좀 더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은 들거든요. 어쨌든 약간의 비가 뿌려졌고 또 이런 습도 유지가 오늘 밤 사이에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 조금 더 확산 방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제하고 어제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는데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조금 그렇게 확산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또 한편으로 습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가 올 예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 전반에 습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연물이라든지 주로 이제 수목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낙엽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바싹 말라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습기를 머금은 상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산불 지연의 확산의 지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어제 이전까지 오늘 이전까지는 사실 너무나 많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불티가 날라서 닿기만 해도 뭐 바로 화재로 이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내일은 좀 진화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소식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도 사실 너무 속출했는데 이 확인된 사망자가 오늘 기준으로 27명까지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고 불을 끄다가 돌아가신 진화대원분들도 계시고 또 미처 피하지 못한 주민분들도 계시고요. 인명피해가 이렇게까지 컸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 산불 시작됐을 때 진화대원이 일부 사망하고 또 실종도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산불이 더 심화되고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제 대피 중에 주민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화를 당하거나 이제 피해를 입으시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증가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긴박한 대피 상황 그리고 또 여기에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고령자였다는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긴박한 이런 이 대피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의 한계, 체력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이 많으신 고령자분들께서는 이를테면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그때그때 확인하시기가 좀 미숙하거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위험 정보를 빨리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행동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대피 이런 부분들이 꼭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형 재난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대규모 대피에 대한 어떤 체계, 또 이를테면 이제 고령자라든지 재난 약자에 대한 대피 조력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따가 준비되면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만 진짜 지금 대피하는 그 과정, 그게 그냥 순탄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라 그냥 숲길을 불타는 그 산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던데 이따가 화면 한번 보기로 하고요. 피해 면적도 지금 3만 헥타르가 훌쩍 넘었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죠, 이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런 재난 규모를 역대급이다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죄송할 정도로 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면적 기준으로면은 오늘 7시에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약 지금 3만 6천 헥타르 정도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아직 화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피해 면적은 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피해 면적으로는 가장 크다고 하는 2000년 동해안 산불, 이 당시에는 23,700헥타르 이 정도의 이제 피해 면적이었거든요. 예. 이거보다는 네. 훨씬 더 이미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도 또 이제 화재가 빨리 진압되지 않으면 더 커질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네, 방금 저희가 오늘 확인된 사망자가 27명이라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중대본에서 방금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늘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밤 8시 기준으로 이 산불 인명피해 현황 알려드리면요. 인명피해가 총 60명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네. 사망이 28명, 경북에서 사망자가 1명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중상이 8명, 그리고 경상이 24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망자가 26명이었는데 오늘 2명이 더 는 네. 셈이 됐고 그게 두 사람이 모두 경북 지역에서 지금 인명피해가 더 추가로 늘었습니다. 네, 이 한반도 지도를 보면요, 교수님 이제 경북 의성의 이 산불 영향 구역이 가로로 길게 쭉 이제 동해까지 쭉 퍼졌잖아요. 영덕 그리고 그 위에 영양까지도 이제 뻗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강원, 충청, 저 위 동해안 지역까지도 계속 퍼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네. 현재는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의성부터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을 보면 계속 서풍을 타고 서쪽 그리고 서북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동해안에 이르러서 영덕 지역까지 이미 네. 이제 화재가 확산이 됐는데요. 지금 바람 방향이 지금은 대부분 서풍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는 또 이제 비가 온 직후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꽃샘추위가 일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찬 공기가 유입이 되는데 대부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람 방향이 오히려 이제 영덕 지역에서 오히려 밑에 쪽으로 남쪽 밑에는 쪽으로 포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경주, 뭐 부산 쪽 이 밑에 쪽으로 지금 이제 바람이 불면서 확산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렇게 또 꽃샘추위가 끝나면 다시 이제 이 동해안을 타고 다시 이제 울진이나 삼청이나 네. 이런 동해안 라인을 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동해안 쪽에서 산불이 났을 때 굉장히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동해안 같은 경우는 내륙과 바다가 면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도 계속 바람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이제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네. 바람이 굉장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들이닥치면서 오히려 화재 확산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렇게 동해안 일대까지도 확산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번 주말에 오늘 내일 좀 확산세가 꺾이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번 주 안에 적극적인 어떤 진압들이 이루어져서 예. 더 이상 큰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좀 진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금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도 포항하고 울진 같은 경우는 이 산불 지역하고 근접한 지역 그쪽 주민들은 이미 뭐 대피를 시켰다고 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뭐 절대 그쪽으로 불길이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산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이게 시속 8km 이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시속 8km라고 하면은 사실 예. 일반 사람들이 뛰었을 때 속도가 6km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런닝머신에서 예, 맞습니다. 팔 놓고 뛰면 사실 숨이 찰 정도로 그죠? 또 네. 5분도 못 뛰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시속 8km 그러면 전력 질주를 네, 하셔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분들 속도로는 1시간 내내 전력 질주를 하셔야 이 정도 속도가 되는데요. 불이 따라오는 속도가 이 정도라면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태껏 이런 확산
확산 속도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2019년에 속초 고성 산불 때 한 네. 시간당 5km 정도의 확산 속도, 이때도 굉장히 빠르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지금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인가요, 역시? 네, 바람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타들어가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 화재의 화선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렇게 확산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계속 비화, 한마디로 불티들이 멀리 네. 몇백 미터 몇 날아가는 킬로씩 날아가면서 그 앞쪽에다 또 불을 지르고 거기서 또 불이 나면 또 그 앞으로 점핑을 하는, 계속 점핑을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거리들을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훨씬 더 빠른 확산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차 움직이면서 제보 영상 같은 것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면요. 조금 전 영상이었는데 뭐 불티가 거의 한방눈 눈 폭풍 쏟아지듯이 불티가 정말 빠르게 좀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대피하면서 찍은 영상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저 화염 속을 뚫고 지나갔을 때 그 두려움 얼마나 컸을까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사실 저 상황만 본다 그러면 예. 저기서 대피하셔서 빠져나온 것만이라도 정말 다행일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저런 상황에서 대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정말 목숨을 걸고 대피를 해야 되는 정말 긴박한 상황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요, 그제 경북 안동시 기란면 도로 상황인데 이 당시 이제 제보자분이 이렇게 차로 탈출을 하는 상황인데요. 정말 불티가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네. 다친 곳이 없이 안전하게 이제 빠져나왔다고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상도 저희한테 제보를 하실 수가 있었고. 이런 불티가 정말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비가 조금이라도 와서 습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래도 이 불티들이 좀 확산할 가능성은 살짝 내려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바싹 마른 상황에서는 저런 불티들이 떨어졌을 때 바로 이제 확산이 되거나 화재로 커질 확률이 큰데요. 네.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거나 젖어 있다면 저런 불티들이 닿았을 때 오히려 불티의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불씨가 사그러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산 가능성, 확산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 바람이 세면 또 무서운 게 헬기를 띄우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도 확실히 좀 고려를 해야겠네요. 예, 지금 이제 바람이 강하다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화재가 빨리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요소로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 것들로 불리한 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진화 작업의 핵심이 되는 이제 헬기의 운항에도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준다라는, 또 한편으로는 진화 작업의 장애로서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앞으로 또 아마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계속 예고가 되어 있어서 이런 헬기에 의한 적극적인 진압도 상당히 좀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람이 부는 동안에 야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주간에라도 사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럼 어떻게 끌까 다들 궁금해하시고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의 강풍에 조금 더 적응성이 있는 대형 헬기,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소형 헬기 같은 경우는 약 5m/s 정도 이 정도 이상만 되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대형 헬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한 바람에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헬기의 투입이라든지 또 아니면 바람이 조금이라도 잦아드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런 진화 활동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진압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비단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산불 위험 심각 단계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무주에서 산불 났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오늘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파주에서도 산불이 났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 정말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경북 지역, 뭐 경남 지역 이렇게 이제 남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지역만 특별히 산불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지금 한반도 전체가 사실 봄철에 다 대부분 건조한 상황, 그리고 또 사실은 바람도 다 많이 부는 건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전국에 다 지금 이제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발화원,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이제 이 발화원이 있어야지 산불로 바로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가연물을 줄일 수도 없고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이 점화원, 불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사실 산불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언제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화기 관리 혹은 또 불티 관리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대형 산불을 제어하거나 또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크진 않더라도 산불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소방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집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또 이런 것들의 지원이나 동원들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혹시라도 다른 쪽에서도 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발생했다면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하나인 것과 여러 사람과 동시에 싸운다는 건 그만큼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산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나 바람은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비는 뭐 간절히 기다리는 거지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싸워야 할 상대를 좀 줄이려면 불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불도 사람의 실수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이미 산불이 커지면 이건 사실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제어하고 빨리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가면 그럼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예방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우리가 좀 앞으로는 산불 예방에 전 국민들이 조금 더 동참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산불이 정말 안타까움을 더한 것이 우리 문화유산 소실이 이제 상당히 컸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정말 그 안동 그쪽 지역은 정말 문화유산들이 정말 많고 하회마을 이쪽에 정말 아직까지도 지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어디입니까? 그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만휴정. 여기는 화마가 피해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피해간 겁니까? 아마 이쪽에서도 이제 화염들 혹은 또 산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 만휴정 같은 경우에는 방염포라고 하는 천으로 되어 있는 화재를 막아줄 수 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큰 덮개를 여기다 덮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화재가 소실되는 부분들을 막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 방화포라고 하는 건 이 재질은 소방관들이 입는 이런 이제 옷과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불에 잘 타지도 않고 지금 저 화면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런 포를 이제 덮어서 저런 포를 덮었을 때는 실제로 한 500도에서 한 1000도 이 정도의 화재에서 한 1시간 이상은 견딜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비와처럼 날아오는 불티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걸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닿았을 때 착화만 막아줘도 사실은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하는데요. 저쪽이 전부 다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휴정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살아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화포를 덮어서 저렇게 대응을 한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방화포를 덮으면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너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이런 우리가 대비 없이 저 방화포만 덮는 것도 사실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화포를 덮는다 하더라도요. 강한 화염에 노출되는 경우에 제 성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저 성능 이상으로 강한 화염이라면 방화포의 방호 능력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다른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예비적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방법으로서는 가능하지만 저것만 덮어놨다고 해서 절대 안 타고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이 위험 지역들에 이 문화유산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방화포라도 좀 빨리 배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문화유산에는 방화포라도 좀 뭐 필수적으로 구비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어떠세요? 부분들도 사실 이중 삼중으로 왜냐하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타서 소실되면 사실 그 자체로서 이제 이미 엄청나게 이제 뭐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이제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화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화염에 노출되더라도 사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대부분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예전에 숭례문 화재 이후에요. 문화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방호하는 이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산불까지에 대한 적응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방화포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기에 불티들이 날라오거나 해서 착화가 되지 않게끔 물을 뿌려줄 수 있게끔 하는 설비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적으로 설치하기 어렵다면 문화재 방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소방대 또 소방의 전문 장비들을 배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상황을 계속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의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전 화면이 바로 그 화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천년고찰 고운사도 이제 전소가 됐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하회마을 거기에는 지금 산불 지연제를 살포한다고 하던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산불 지연제는 이렇게 착화도 방지하고요. 이 착화가 됐을 때 확산을 방지하는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점착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점착성이 높아서 물 같은 경우는 미리 뿌려놔도
마르거나 혹은 또 네네. 물들이 다 이제 밑으로 스며들거나 이렇게 돼서 이 그렇죠. 보호하는 능력들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 성분들은 굉장히 좀 점착성이 강합니다. 그럼 뿌려놓으면 표면에 잘 달라붙어 있어서 코팅되는 예,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개념처럼 화재를 지연시키는데 나름대로 성능들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무독성이라도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도 친환경이나 무독성에 관련된 이제 소재로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좋게끔 색깔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뿌렸을 때 이렇게 핑크 색깔의 이제 액체들이 네. 뿌려지는 것들을 보이는데 이건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포를 할 때 뿌려진 지역과 안 뿌려진 지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뿌리거나 또 안 뿌려진 곳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게 그래서 산불 저렇게 붉은색의 액체가 뿌려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매번 물을 퍼날려서 저런 지연제를 다 섞어서 살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방호가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저렇게 미리 사전에 저런 이 지연제를 섞어 놓은 물을 퍼담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헬기를 통해서 위에서 지연제도 뿌리고 또 물도 뿌려서 불을 끄지만 사실 헬기가 뿌린 지역이라고 해도 결국엔 사람이 또 들어가서 이 잔불 작업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방대원들 그리고 이 산불 진화대원분들 대부분 또 고령이기도 하고 인명사고도 좀 들려왔고 이분들이 지금 엿새째다 보니까 피로도 상당히 누적됐을 것 같은데 이 개선 방법들은 좀 없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이 벌써 6일째, 엿새째에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직접 현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진압대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재난관리에 관련된 지원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분들도 이미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극한에 달았을 거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현장 진압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신체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이 컨디션, 체력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관리들이 좀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대부분 또 오늘 또 많이 알려진 것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휴식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휴식을 하는 장면들도 나와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좀 더 키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진압 인력들을 좀 더 수시로 교체를 해주면서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장에 대원을 투입할 때 현장 대원의 체력이라든지 심리 상태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하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원거리 아마도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교대를 한다거나 휴식을 할 때도 아예 산 밑으로 내려와서 휴식을 할 만큼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나 거리상으로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산불 진압이 이루어지는 근처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진화대원이 너무나 이제 60대에 고령화됐다. 이 문제는 약간 좀 관점을 좀 달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 산불에서 산불 진압에 필요로 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과 지식과 그다음 역량을 갖췄다면 사실 나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또 이런 진화대원들을 뽑을 때 신체 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산불에 대한 경험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산불 진화대에 대한 이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을수록 또 가산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나이가 많으면 일을 못한다, 또 하기 어렵다 이거보다는 만약에 더 높은 신체 능력이 필요하다면 선발할 때 신체 검정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을 더 높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우리가 차가 낡았으니까 무조건 다 새 차를 사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잘 관리하고 사실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오래 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나이의 관점이나 또 이를테면 장비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후화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조금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산청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이 진화대원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표창을 받았던 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워낙 그 산불의 기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작용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산불 현장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어떤 주방향의 바람보다도 각각의 산세가 굉장히 험하고 골짜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마다의 산불 상황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또 바람의 방향을 영향을 받은 이 산불이 굉장히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본다면 이런 숙련된 어떤 이제 진압 대원들이 하더라도 상당히 예기치 못한 위험에 닥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 또 위험을 직접적으로 닥치지 않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해서 진압을 한다면 훨씬 더 체력적으로 빨리 이런 부분들의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불의 가혹도라든지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엿새째 이어지는 산불에 정말 전국의 많은 산불 진화대원들이 정말 낮밤이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드립니다. 이런 장비들 노후화도 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특히 그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한 헬기가 있잖아요. 네. 조종사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헬기가 30년이 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전은 아니지만 무안공항에 이제 네. 항공기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시에도 비행기가 20년 이상 됐다더라.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위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좀 예.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도 헬기도 마찬가지인 게 헬기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런 이제 이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어떤 여타의 장비나 기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비행 시간에 따라서 부품들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후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령이 오래됐다는 게 단순히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헬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 지금 아직 기체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는 네, 확인이 아직 안 조사 됐기 결과가 때문에 또 나오지 이 않았기 부분을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네. 노후 기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체 결함이었는지 또 이를테면 조종상에 뭔가 실수가 있었는지 혹은 또 예상치 못한 기상적인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원인을 잘 살펴보는 이런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장비, 인력 문제 한번 살펴봤는데 계절적으로 한번 보면 3, 4월에 이제 산불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고도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하는 방법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최근의 산불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되고 또 빈도도 많아지는 것들이 추세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구 전체가 온난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그만큼 건조한 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기온과 건조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산불 위험을 높이는 산불 지수에 굉장히 큰 팩터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대형화가 되면 이번처럼 우리가 잘 끄기 어렵고 사실 대응이 어렵다라는 걸 안다면 예방에 훨씬 더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많은 분들이 3, 4월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만큼 이런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사실 특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화기를 좀 더 잘 관리하고 소각을 안 하고 이런 화재 예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잘하고 잘 끄고 이런 부분보다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리고 대부분의 산불의 한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분의 2나 된다는 건 3분의 2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만큼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또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은 부분에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불조심 세 글자잖아요. 정말 딱 짧게 말하면 이 세 글자를 좀 많은 분들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산불 피해 지역은 대피 문자들 또 재난 문자들이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갑작스럽게 산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은지 차가 있는 분들 그리고 차가 없는 분들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다가 3명이 또 사망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차량 대피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원하는 좁은 길이든 선택을 해서 갈 수는 있지만 차량은 차도로만 가야 되잖아요. 사실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차량이 또 고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앞서도 화면에서 보셨듯이 불티들이 날리거나 비산되는 여러 가지 낙하물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면 오히려 대응하기 어려워서 사고의 위험도 높고요. 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연기가 많은 공간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또 사고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차량의 이용을 꼭 권장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평상시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동하시는 게 좋은데요. 다만 무리하게 과속을 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과속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이동할 때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문은 꼭 닫으시고 이동을 하시는 것들 또 그리고 대피를 하실 때 미리 이동 경로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워낙 긴박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옆에
이미 불이 나서 화염들이 막 넘어오는 이런 길들을 경유해서 간다는 건 본인이 원치 않아도 타이어가 녹아서 터진다거나 직접 불길에 자동차에 불이 붙는다거나 이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때문에 좀 먼 길이라도 산불 지역을 우회해서 대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차량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럼 지금 저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 제보자분은 다행히 이제 무사히 탈출을 하셨지만 저런 상황에 사실은 차로 대피하는 것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저런 상황에서 또 중간중간에 소방대 혹은 또 이제 산불 진화대 또 일반 대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또 연기에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네네. 사실은 화마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어떤 우려성도 높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가 없는 분들은 또 이제 뭐 그쪽에 계신 분들 차가 없는 고령자분들도 많으시니까요. 네. 뭐 계곡에 가서 목숨 구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계곡이 괜찮은 건가요? 계곡도 사실은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낮은 지역, 능선이라든지 꼭대기 쪽으로 이동하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산불이 대부분 경사면을 타고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은 쪽으로 대피를 하라고 합니다. 다만 아래로, 문제는 다만 문제는 그럼 골짜기도 낮은 쪽이니까 골짜기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골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서 골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람이 그 골 쪽으로 불면서 산불이 또 그 골 쪽 안쪽으로 이제 몰려드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낮은 지대로 이동하시는 건 맞지만 골짜기 쪽은 선택하지 마시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뭐 계곡보다는 뭐 바위라든지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지형에 좀 주변에 숨어야 가연물이 되나요? 없는 쪽으로 하시고요. 또 그다음 대피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산 쪽에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또 대피를 하실 때는 이렇게 넓게 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또 뭐 정이 대피하실 곳이 없다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가연물이 적은 부분 혹은 또 가옥에 혹시라도 바깥쪽에 있기 어렵다면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가 돼 있는 이를테면 목조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렇게 잘 탈 수 있는 구조보다는 그나마 낫겠습니다만 이러한 선택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오히려 개활지가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주변에 논밭이라든지 넓게 있어서 바로 화염이 미치지 않는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우선 안전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지 단 하루 만입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상고 이유로는 법리오해와 체증법칙 위반을 들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당시 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일반적인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1심에서 2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배척했던 이 대표 측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불복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 기록 등을 전달받은 대법원이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이 20일 이내로 상고이유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조속한 최종심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재명 때리기 전략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는 사법부를 향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 성향에 근거한 편향적 판결을 내렸다는 게 여당 내 대체적 시각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 야권 정치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에 소문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의 그물에서 이재명 대표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유력 대권주자 봐주기란 주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직접 최종 판결까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심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만 주로 반 이재명 정서에 기대 탄핵 정국을 돌파해오던 여당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경우 이 대표의 유죄 선고로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려던 구상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조속한 대법원 최종심을 촉구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불씨 살리기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2심 무죄로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린다고 해도 이전처럼 집중 포화를 퍼붓기에는 전보다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의구심은 남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무죄로 최대 걸림돌이었던 핵심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대권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 압박 강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고리로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적 제거에 앞장서온 검찰이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던 선거법 2심 선고가 전부 무죄로 뒤집히며 당분간 거침없는 대권 행보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조기 대선의 걸림돌은 그렇죠. 뭐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공세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국민이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하루빨리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약 3주 뒤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헌재합 철야 농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 회견을 자청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속한 헌재 선고와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조기 대선의 마지막 관문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보고 조속한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4월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 기일.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 사건으로 정기 선고를 미룰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다음 달 18일 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만큼 그동안 심리해온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주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입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아직 변론 준비 기일조차 잡지 못했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지만 헌재는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내일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오는 3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만큼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선고 직전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가열될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 만약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잡는다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2일을 피해 3일이나 4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헌재가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일을 이어간다면 재판관 퇴임 전 금요일인 다음 달 11일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두고 정치권 파장이 거셉니다. 여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높였고요.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 기사를 봤더니 1심에서 형사재판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경우가 1.7%에 불과하다. 이거는 판단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법리만 가지고 따지신 것인가에 의문을 저희가 제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죠. 권성동 대표는 아침에 승복하라고 본인이 요구해 놓고서 저녁 되니까 또 뭐 법원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여러 다선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갖고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예,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치주의 훼손한 행태죠. 예, 그러니까 여당은 1심 징역형을 어떻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하느냐? 이 확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사법부의 이제 공세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법부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형사재판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공정하게 재판한다. 그것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과연 똑같은 판사는 아니지만 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지는 하겠지만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2심에 와서 완전 무죄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국민들 민주당 지지층 빼고는 누가 이것을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이상 결국은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법과 상식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반하든다. 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3심 대조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 바로 선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인의 생각과 괴리된 판단이다. 판사나 변호사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보다도 선거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와 괴리된 판단이기 때문에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즉시 선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하는 그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고 기일 7일과 준비 서면하는 20일에서 27일이 빠지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훨씬 더 앞당겨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김 대변인께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1.7%의 확률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더라고요.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저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 또 공소권을 남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1심 판단에서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경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2심 상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바로 잡혀졌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 검찰이 1심 선고에서 12명의 검사를 투입했고 2심에서는 10명의 검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만큼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게 정적 죽이기용 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심 항소심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서 이 검찰의 무리한 그 기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이야기 외에도요. 뭐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법원이 점점 더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허용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뭐 헌법에 보장된 것이 표현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는 표현의 자유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정말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 교수가 아닌데 교수라고 했다든가 사소한 거 하나라도 걸리면 선거법은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는 앞으로 이것은 뭐 형법 개정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만약 이 판결처럼 허위사실 공표를 법조문에서 삭제를 한다면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거짓말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대법원에서 이 판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진을 확대를 한 것이 조작이다. 그렇게 하면 입증 취지에서 명확하게 차원에서 이 사진을 뭐 9명인가 있는 것을 4명, 3명 이렇게 줄여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증거 조작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번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그게 2018년도 판례였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입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심, 그때는 2심 경기도지사 선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것은 뭐 어떤 대법관 한 사람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9분의 대법관들께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무한히 확대해 주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이 거짓말이 다 용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고 표현의 자유라는 거 이번에 그 옮겼던 표현의 자유는 뭐냐면 사실인지 의견인지가 불명확할 때 이걸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때의 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몇 가지의 항목들 중에서 이것이 정말 의견의 표현이냐 아니면 사실 행위에 대한 부분이냐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판례상 대법원의 판례상 이것을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걸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이 판례라면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당에서 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번 판단에서 가장 반발을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진 확대가 조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토론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골프 관련된 거 그래서 국민의힘이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애초에 조작이죠. 조작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1심 판단에서는 함께 골프를 쳤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발언을 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심 판단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을 오해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인식의 문제, 행동이 아니다. 그렇게 되고 또 국토 협박 사건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견이라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보면은 그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 보호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이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 가면 허위성, 고의성, 공표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는 앞으로 클로즈업 하지 말라고 그러대요. 그것도 조작이니까. 이게 그 사진을 단순하게 확대한 것 이것을 조작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진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다른 의도성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더군요. 사진들하고 해서 이재명 대표 무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떤 글이 올라가고 있냐면 이렇게 화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국민이 납득 여기까지만 잘라서 클로즈업해서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 원래의 그 의미와 같은 의미로 지금 읽혀지십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원래의 단체 사진, 10명이 찍은 단체 사진을 마치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의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이다라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이 원래의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검찰에서 상고를 하는 겁니다. 상고를 이제 어제 즉각 하겠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대법원에서는 사실 판단이 아니고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1심과 2심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대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대를 한 것이 조작이다. 그러면 확대를 하지 않은 사진과 확대한 사진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되면은 골프 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판단을 1심이나 2심에서 잘못했다고 대법원에서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급심의 허위성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 증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축소한 경우 이것은 파기환송을 한다. 뭘로 하냐면 이런 법리 오해 그리고 심리 미진으로 파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리 벌써 오해. 지금 대법원 판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 그 원칙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뭐 우리 세 가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것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이제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파기환송도요, 뭐 보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7%보다는 높은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3.7%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높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1.7%보다 2배니까 얼마나 높은 겁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정치의 사법화 모든 것이 다 사법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국민들이 놀란 것인 어떻게 보면은 이 진영 논리에 쌓여 있는 겁니다. 법의 논리보다도 내 편, 네 편, 보수편, 진보편, 이재명 대표 편, 윤석열 대통령 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1.7%의 아주 작은 확률을 뚫고 이제 2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이 3.7%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큰 기대를 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의 3.7% 그것은 지난 204명 중에 4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7%가 된 건데 이 3.7% 안에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아마 거기까지 예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순한 사건을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백현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려 판결문을 100쪽을 씁니다. 그만큼 이 판결문을 탄탄하게 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특별히 법리 적용이 잘못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사실 여기에 적용된 법리가 무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위법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만 따져보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3.7%의 범위 내에 이재명 대표의 이번 항소심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여기에 집착하는 처럼 보이는 것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비리 사건보다도 이것은 표심을 왜곡한 사건이지 아니에요. 선거법, 국민의힘도 여기에 참여한, 선거에 참여한 그런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선거법과 관련됐기 때문에, 유권자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똑같이 앞으로도 뭐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그다음에 대선 있고 그다음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선거를 계속 해야 될 텐데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런 판례가 잘못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민주당에도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다시 재심리를 해서 다 무죄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재심리 요구를 아마 본인들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거법 2심 무죄가 나오면서 뭐 대권 도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여전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권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 불씨를 또 살리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엔 국민들께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어요. 앞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일 가벼운 것들이었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훨씬 무거운 부분들입니다. 사법부는 뭐 법과 원칙에 따른 그냥 판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운치를 기삼하는데 이 대표는 운구 기구, 운도 좋고 기도 세고.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석방돼도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은 당이 단결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의 순간 이런 이야기를 또 박지원 의원이 했습니다.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시는지 뭐 두 분 좀 의견 궁금하네요. 김종인 의원의 별의 순간을 자꾸 얘기하는 김종인 의원의 별의 순간 뭐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통력이 없는데 박지원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것도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 뭐 제 개인 의견은 아니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서,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서 누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손쉽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내내 뭐 조기 대선이 저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혹시 선거에 출마를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같아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을 50%는 보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30%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지 않습니까? 표의 확장성이 없고, 만약에 정말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됐을 때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그런 국민적인 압박과 국민적인 저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 어떤 정권의 안정성 차원에서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최대 표의 확장은 35%.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여당이 지금 분열돼 있지만 만약에 뭐 정말 대선이 뭐 조기에 이르든지 아니면 뭐 1년 뒤에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든지 하더라도 보수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지금 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그리고 64차례의 재판 지연 행태 이런 것이 정말 이제 24시간 내내 SNS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광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가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손쉬운 선거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알겠습니다. 공격할 그런 자세라고 그래서 봅니다. 나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헌법 84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기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대통령이 돼서도 이게 적용이 되느냐.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5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선거법 부분은 이미 이제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법 판단 금방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무죄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명쾌하거든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헌법 84조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 누군가는 또 이거 뭐 위헌법률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보시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뭐 명확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 저는 제일 강력하다고 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릿수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능력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이미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지지율 부분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31%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여권 주자 중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은데요. 그래도 8%입니다. 예, 홍준표 6, 오세훈, 한동훈 각각 5%씩인데 네.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치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 수치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나머지 지금 국민의 후보들은 한 자리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지지율이 지금 수개월째 저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과연 국민의 그 힘에서 한 사람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자릿수를 머무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12.3 비상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방탄하고 이런 모습들의 열성이 있고 저기에 계시는 모든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지율의 확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민주당 뭐 뼈 아플 겁니다. 계속 28%에 31, 33 이재명 대표는 그 박스 안에 갇혀 있고 물론 국민의힘 뭐 8%, 13% 어떤 때는 뭐 그다음에 5%, 3%, 2%. 그런데 국민의힘은 1차적으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눠져 있고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와 근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밑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45, 50%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아직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차기 대선에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차기 대선이 곧 실시된다 하면 대통령이 헌재에서 아직
기각인지 각하인지 인용인지 결정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매일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헌재를 압박하고 그리고 대통령 기각이라든가 각하를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가 왔을 때 거기에 답하고 싶은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 민주당은 무슨 엄청 말씀인지 신이 나서 네. 예. 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계속 낮게 보는 동안 이미 네. 뭐 이제 대선 행보까지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 나가면서 좀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얘기하셨으니까요.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아직도 안 정해졌습니다. 4월로 이제 결국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지금의 이 혼란된 이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빠르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려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어요.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권력들이 지금 서울에 많이 그 전국에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권력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관리 대응도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 경북에서 산불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제때에 피신하지 못해서 또 불행한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공권력이 있어야 할 현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이 선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 공권력들이 서울에 몰려있는 공권력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 교수님. 재판관들이 만약에 4대 4나 6대 2 어떤 식으로든 인용인지 기각인지 4대 4, 6대 6이면 이미 3월 14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6대 2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6대 2가 기각인지 인용인지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5대 3이라든가 아니면 뭐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균등한 어떤 뭐 합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지난번 엊그제 한덕수 총리 나올 때처럼 그런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평의 과정에서 조금 더 조율을 해봐서 만약에 안 되면 4월 뭐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해서 산불 전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리더십이 이게 정립돼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이런 재판관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한덕수 총리처럼 해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에 하지 않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한다면 이것이 한 뭐 1년 정도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다. 예, 넘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설마 거기까지 저는 상상을 하기는 싫고 그 전에 4월 8일, 9일, 10일 이때쯤이면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여전히 뭐 의견 합치가 좀 안 돼서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추측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전국 곳곳을 휩쓴 동시다발 산불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 울주, 온양 이곳을 빼고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미 역대 최대 산불로 집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금 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발생 현황과 또 잠정 집계한 피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오늘 저녁 8시 기준으로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28명, 중상 8명, 경상 24명입니다. 사망자는 경북에서 1명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그제 밤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80대 여성이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전소해 무너진 주택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2,639곳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부터 공장, 창고, 사찰, 문화재 피해 등을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 시설물 역시 경북 지역이 2,500여 곳으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저녁 7시 기준 37,826명입니다. 29,000여 명은 귀가했지만 8,500여 명이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경북 영양군에선 석보면 원리 1, 2, 또 원리 1위 주민들에게 군민회관으로 즉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비도 많진 않지만 조금 오기도 해서 기대를 좀 하고는 했었는데 산불 진화율은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네, 우선 울산 울주 산불이 발화 닷새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울산시가 저녁 8시 40분쯤 공식 선언을 했고 재발화를 막기 위해 뒷불을 감시하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기다리던 비가 오늘 내리면서 진화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밖에 중대본이 파악한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경남 산청 하동이 81%, 경북 청송이 80%, 의성 안동은 62%, 또 영양 60%, 영덕 55%입니다. 해가 지면서 정부는 야간 대응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저녁부터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산림청은 밤사이 산불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데다 강한 바람 때문에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집계한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무려 38,665헥타르입니다. 서울시 면적 절반을 훨씬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동쪽으로 확산하던 경북 산불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바람 방향에 놓인 지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위험 지역은 대피반을 꾸리고 집집마다 찾아가 대피를 안내하면서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의성 산불은 남서풍과 서풍을 따라 북동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과 영양, 청송을 넘어 삽시간에 영덕 해안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가는 빗줄기가 지난 뒤 바람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불길이 남쪽을 향하게 된 겁니다. 이 비가 그치면 다소 바람은 북서풍의 계열의 바람이 다소 불어서 5에서 10m로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덕, 청송 바로 아래에 있는 포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기가 넘어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커졌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곤 지붕에 물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3시쯤 돼가지고 이 마을 전체에 뿌옇게 이래 연기가 발생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혹시 물이라도 뿌리면 이 주변에 조금 나을까 싶어서 이래가 물. 포항시는 대피 전담반을 꾸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위험을 미리 알립니다. 저희가 그 대피 명령 떨어지면 우리 직원들 와서 안내할 거거든요. 그때 바로 나오시면 돼요. 또 거동이 힘든 고령의 주민은 일찌감치 대피시킵니다. 이송하기 어려운 요양병원의 와상 환자들을 우선 대피를 시내로 시켰습니다. 그 이외의 전 주민도 함께 급히 이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60km 거리를 단숨에 날아 동해안까지 번진 산불. 매캐한 연기는 이미 경계를 넘어왔습니다. 산불 확산의 속도와 위력을 확인한 주변 지자체는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쿠데타를 계획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검찰 기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4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브라질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대법원이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며 극우 세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브라질 검찰은 당시 폭동을 선동한 것뿐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해 당선자의 집권을 막으려 했다며 보우소나루를 기소했습니다.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투표를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형사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É que aponta Jair Messias Bolsonaro como líder da organização criminosa, demonstrando a participação do ex-presidente da República com os elementos de prova colhidos na investigação da Polícia Federal. 검찰 기소장에는 보우소나루가 당시 계엄뿐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 암살까지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자신의 측근인 전현직 군인들과 몇 달간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Arquivos digitais, planilhas e trocas de mensagens, reveladores da marcha da ruptura da ordem democrática, objeto dos esforços da organização.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판 결정 이후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arece que tem algo pessoal contra mim. E a acusação é muito grave. E são infundadas. 현지 언론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량은 징역 40년형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는 재판에 아랑곳 없이 내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습니다. 핵심 지지 기반인 극우 단체들은 다음 주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해 또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프로야구 LG가 김현수의 결승타에 힘입어서 한화를 제압하고 개막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화는 선발로 나선 문동주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빈곤한 득점력 속에 4연패에 빠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팽팽하던 영의 균형은 8회 말에 깨졌습니다. 투아웃 뒤 오스틴과 문보경의 연속 안타에 이어 오지환이 볼넷을 고르며 만루 기회를 만들었고 해결사 김현수가 우익수 옆으로 떨어지는 적시타를 쳤습니다. 살얼음판 같던 경기의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2타점. LG는 9회 초 마무리로 나선 김강률이 한화 플로리얼에게 KBO 첫 안타와 타점을 내줬지만 더는 점수를 허용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승리는 챙기지 못했지만 처음 1군 무대 선발로 나선 송승기는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한화는 부상에서 돌아온 문동주가 최고 구속 158km에 이르는 강속구와 함께 삼진 6개를 곁들이며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LG와의 3연전에서 단 1점을 뽑는 데 그친 극심한 타격 부진 속 4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타자 한타자만 승부하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오늘 마침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결과가 또 좋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늘 만족적인 피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KT는 오원석이 이적 뒤 첫 등판에서 선발승을 따내며 두산과의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했습니다. SSG는 두 번째 투수로 나선 김건우가 4와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는 깜짝 활약을 선보이며 롯데의 2연승을 거뒀습니다. 키움은 기아 마무리 정혜영을 두들겨 9회 초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2연승으로 3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NC는 대구 원정에서 삼성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006년생인 대전 공격수 윤도영이 올여름 영국 프로축구 브라이턴으로 향합니다. 동갑내기 양민혁이 이미 현지에서 적응 중이어서 코리안 프리미어리거의 또 다른 세대 교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교생 윤도영이 코너킥으로 음나파의 결승골을 돕습니다. 프로 무대 첫 공격 포인트를 축구의 꿈을 키운 대전에서 올렸습니다. 홈 데뷔전으로 처음 치렀는데 제가 유스에서 계속 볼보이 하면서 다른 경기보다 정말 이 퍼플 아레나에서 뛰고 싶었거든요. 2019년 15세 이하 대전팀에 입단한 윤도영은 지난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전과 준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에 이어 승강제 도입 이후 K리그 최연소 득점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K리그 19경기에 출전해 한 골에 도움 3개를 올렸습니다. 2006년생 윤도영이 올여름 영국으로 향합니다. 행선지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브라이턴. 2022-2023 시즌 리그 6위로 구단 창단 122년 만에 처음 유로파 리그에 진출한 팀입니다. 친구인 양민혁은 영국 프로 무대에 선착했습니다. 토트넘에서 퀸즈파크로 임대 이적 후 주전 자리를 굳히고 있고 이번에 A매치 데뷔전까지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또 경기까지 뛰었으니까 또 다음 소집 때는 또 뽑혀서 더 이제 팀에 도움이 돼서 포인트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코리안 프리미어리거도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2006년생 동갑내기인 양민혁과 윤도영이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이 주전세터 염혜선이 부상으로 이탈한 정관장을 꺾고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현대건설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정관장을 세트 점수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정관장 주전세터 염혜선이 빠진 틈을 놓치지 않고 팀 블로킹 9개를 기록하며 2개에 그친 정관장을 압도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패했던 현대건설은 2차전 승리로 전적 1승 1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정관장과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놓고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됐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공식 취임식을 열고 체육계 새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체육계가 여러 갈등과 사건으로 시험대에 서 있지만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또 2036년 전북 하계 올림픽 대회 유치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사에 길이 남을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산업 종합 박람회 스포엑스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해외에서 호평을 받은 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인기 스타들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도 생겼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K스포츠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스포엑스가 25회째를 맞았습니다. 전통적인 운동 기구부터 IT와 AI 기술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제품까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20개가 늘어난 32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곳은 여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또 미래를 향하는 미래 스포츠의 동향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레이저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간단하게 공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 지난해 세계적인 전자 IT 박람회 CES에 참가했던 회사들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박람회의 역사가 쌓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인솔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펜싱의 오상욱과 배드민턴의 김원호 등 메달리스트 9명에게 도움을 줬고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임상 데이터와 동체 인식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이 제품은 보건복지부와 과기부 상을 휩쓸면서 해외로도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많이 저희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시장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야구와 축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 특별 기획관을 마련해 인기 스포츠 스타들이 일일 코치로 나서는 등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 끝까지 보고, 공 끝까지 보고. 그렇지!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 규모는 81조 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박람회뿐 아니라 여러 유치 정책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100조 원대로 산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비가 산불을 꺼주길 바랐지만 양이 적습니다. 동쪽은 계속해서 건조한 가운데 내일도 여전히 산불 확산이 우려됩니다. 특히 동쪽에 확산했던 산불이 방향을 틀어 남쪽을 향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내륙 하늘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무척 적겠습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광주 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10에서 15도가량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주말까지 불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